안녕하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 튀르키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를 진행합니다.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성경과 인문학을 주제로 공부한 뒤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자들의 리얼 후기 등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사행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중세 역사,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고 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부터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까지 중세 천년의 역사를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샤를마니 황제,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이노센트 3세 교황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그레고리우스 7세 요 이후의 시점에 해당하죠. 바로 십자군 운동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814년 서유럽의 에이스인 샤를마니가 죽죠. 그리고 나서 프랑크 왕국은 3등분되면서 거의 무정부 상태의 혼란기, 이로써 서유럽은 제2의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자, 교회도 시대를 반영하듯 가장 낮은 수준으로 타락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개혁이 성공하면서 교황은 서유럽 전체에서 막강한 어떤 권위의 상징으로 부각이 되죠. 자, 그런 가운데 바로 황제가 굉장히 강력해진 교황의 어떤 그 권위에 의해서 세 가지 사건이 순차적으로 발생하죠. 바로 동서방 교회의 대분열, 그리고 카노사의 굴욕,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는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세 사건 모두 강력해진 교황, 이 황제를 능가해서 서유럽의 원톱 에이스가 된 교황이 주도적인 권위를 갖고 추진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자, 지난 시간부터 1차 십자군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십자군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시온한 아담의 책을 많이 참고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이제 십자군 전쟁, 기독교 세계의 대반격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9세기에서 10세기는요, 이민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서유럽은 거의 암흑기를 겪게 된다. 제2의 암흑기. 바로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바이킹, 그리고 남쪽에서는 무슬림들, 동쪽에서는 마자르족이 침공하는 그런 상황에다가, 거기다가 중세 유럽인들을 사로잡은 게 뭐냐. 바로 천년의 공포였어요. 103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바로 종말이 임한다.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과학이 발달한 현대인들에게도 새 천년, 2000년, 뉴 밀레니엄이 오면서 나름 공포가 대단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막 각종 괴담이 막 퍼지기도 하고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또 미신적인 이제 상황에서 중세 유럽인들이 이러한 그 천년의 공포감이 어땠을까 가히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러다가 이제 11세기 중엽부터 사회가 점차 안정을 이제 취하게 된다. 왜냐? 종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은 위대한 개간, 철제 농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동물이 끄는 쟁기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놀랍게 증대되죠. 그리고서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그런 가운데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도시들이 탄생하게 된다. 11세기에서 13세기 이때는요, 유럽은 물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중세에서 어떤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그 힘을 외부로 발산한 게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요 십자군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군 운동은 천년의 중세 역사에서 어떤 전환점이 되는데 476년부터 1453년까지 이어진 중세 역사의 전환점이다. 바로 이 십자군 운동, 이걸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을 중세 전기다, 그리고 그 이유를 중세 후기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 기독교도인 십자군이 성지에 가서 대량 사륙을 했다, 뭐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자, 좀 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는데, 11세기에서 13세기 이때 200년간 9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요 십자군은요, 사실은 그 전에 이 수백 년 동안 이슬람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던 요 기독교 세계가 가한 최초의 반격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통치할 당시에 지중해는 어땠습니까? 지중해는 로마의 바다, 로마의 호수였죠. 당시에 바다는 무역을 하고
여행을 하고 그러한 무대였어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중세는 어떻습니까? 자, 남부 유럽은 어때요? 기독교권이,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쪽은 어때요? 이슬람권이, 남북에서 한쪽은 기독교권, 한쪽은 이슬람권 이렇게 되면서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이슬람 해적들의 무대가 된 것이죠. 자, 이슬람이 질풍노도같이 확장하면서 지중해 남쪽은 이슬람이, 이 북쪽은 어때요? 기독교권이. 그래서 지중해 여기가 어때요? 양쪽 문명이 충돌하는 그런 현장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전체가 다 어때요? 로마 제국 영토였기 때문에 이 지중해가 뭐예요? 우리 바다, 로마의 호수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이제 어떤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자, 그러다가 717년 비잔틴 제국, 그리고 732년 프랑크 왕국을 이제 이슬람 세계가 공격을 하죠. 하지만 대패하게 됩니다. 이미 수차례 언급한 대로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죠. 717년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잘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 프랑크 왕국을 공격하죠. 여기 바로 푸아티에 전투. 하지만 프랑크 왕국의 샤를 마르텔이 이슬람을 격퇴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동서 양쪽에서 육로 진출이 꽉 막히게 되자 이후에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은 해적질에 집중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제 선박을 공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해적이 무서워서 배가 안 뜨니까 연안 도시를 직접 가서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로마 제국 시대 최고 곡창지였던 북아프리카 지역은 빠른 사막화로 접어들죠. 왜냐? 여기에 새 주인이 된 무어인과 베르베리인, 이들은 원래부터 농사 짓는 것과 거리가 먼 민족이었어요. 로마가 떠나고 나서, 농경이 떠나고 나서 새로운 주인이 된 무어인, 베르베리인, 이들은 농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두 번째로, 이들에게 해적질은 뭐예요? 너무 이제 이문도 많이 남고 손쉬운 해적질. 거기다가 뭐예요? 이들이 새로 믿게 된 종교인 이 이슬람에서는 이교도 사냥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뭐라고? 성전, 지하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남을 약탈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고 이게 거룩한 종교적인 활동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북아프리카 전역이 해적 산업, 요게 거의 GNP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농사 짓지 않으니까 계속 점점 더 1000년 이상 북아프리카의 사막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800년 프랑크 왕인 샤를마뉴와 교황 레오 3세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한다. 이미 누차례 언급했죠.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하는 서유럽 전체를 다 아우르는 엄청난 영토가 한 통치자 샤를마뉴, 황제가 되는 샤를마뉴 황제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 우리 신성 로마 제국이 탄생한 요인들은 참 많죠. 하지만 그 요인 가운데 핵심은 뭐냐? 결국은 이 비잔틴 황제가 유럽 방위, 이탈리아 방위에 전혀 열의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교황이 프랑크 왕을 황제로 삼아가지고 어때요? 군사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겁니다. 샤를마뉴는요, 결국 지중해에 창궐하는 이 해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함대를 창설하게 되죠.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었어요. 왜냐? 당시 샤를마뉴의 나이가 이미 60세를 넘었고요. 게다가 이 신성 로마 제국은요, 이 샤를마뉴와 같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어떤 기형적인 제국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814년 황제 샤를마뉴가 죽고 그리고 2년 후인 816년 그에게 황제 대관식을 해준 교황 레오 3세가 죽으면서 프랑크 왕국은 어때요? 다툼으로 그냥 와해되죠. 당연히 샤르마뉴에서 만들어진 지중해 함대, 해적 소탕을 위한 함대도 당연히 소멸되게 됩니다. 고작 10년도 지속되지 않은 제국이었던 거죠. 다시금 지중해는 해적들의 세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유럽에 있는, 특히 지중해 해변에 있는 유럽의 사람들은 어때요? 산 꼭대기에 집을 짓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 초기에는 수도사들만 살았는데 나중에는 해적을 피해서 도망 온 시민들까지 동참을 하게 되죠.
결국 이들은 밖에 못 나가고 그 안에서 자급자족적인 어떤 봉건 경제를 꾸리게 되는데, 이들은 소장료에다가 거기다 군사 방위, 그러니까 방위 보장료까지 부담을 하게 됐는데, 이래서 로마 시대에는 1할에 불과했던 세금이 중세에는요 무려 5할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장농이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농민 이렇게 칭했지만 중세 때는 뭐예요? 농노다, 농노. 거의 노예와 진배 없는 그런 농노로 불리게 되죠. 근데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신앙이 뜨거웠다. 왜 신앙이 뜨거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이 지옥이라서 어때요? 이들은 신앙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약간 미신적이고 또 광신적인 그런 요인도 많이 있었지만 말이죠. 당시 이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해적들은요, 이 시칠리아 공격에 집중을 합니다. 왜냐? 이 해적의 출항 거점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당시 이 시칠리아는 비잔틴 제국의 영토였어요. 시칠리아. 자, 북아프리카에서 직접 가는 것보다 어때요? 시칠리아 여기에서 출발해도 훨씬 더 가깝잖아요. 로마 여기에 이제 보물들이 제일 많으니까 로마로 갈 때 이 시칠리아를 먹게 되면 훨씬 이제 약탈이 훨씬 쉬운 거예요.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 공략에 집중을 하게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827년 시칠리아에 비잔틴 총독이 새로 부임합니다. 팔라타라고 하는 총독인데요. 이 사람이 이 시칠리아 방어를 맡은 현지인 무관의 아내를요, 겁탈해버려요. 이 무관의 아내가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홀딱 반한 이 총독은 그냥 무관의 아내를 그냥 겁탈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 시칠리아 남자들의 분노는 어때요? 비잔틴 배척 운동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잔틴 축출을 위해서 어때요? 북아프리카의 무슬림들과 무관은 손을 잡게 되죠. 근데 목적 달성 후에 자기가 직접 이 시칠리아의 군주가 될 속셈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무슬림과 손잡은 이 무관의 행동으로 인해서 시칠리아인들은 이제 반감을 이제 초래하게 되고, 아무리 비잔틴이 있다고 해서 이게도와 손잡아? 그러면서 무관을 따르던 병력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 시칠리아에서 이슬람과 무슬림과 이 비잔틴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시칠리아 주민 입장에서 보면 어때? 양쪽 다 타국인이죠. 하지만 누가 이기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자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기는가? 무슬림들이 이기게 됩니다. 831년 이제 이들은 팔레르모를 점령하게 되죠. 팔레르모, 시칠리아, 이 팔레르모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팔레르모는 오늘날은 시칠리아의 수도인데, 당시의 수도는 어디였는가? 바로 시라쿠사였습니다. 이 팔레르모 여기를 점령하게 되고요. 자, 이로써 이탈리아 공략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죠.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843년에는 어때요? 메시나를 점령하게 된다. 메시나. 팔레르모 점령하고, 그 다음에 메시나를 점령하고, 이후 로마 로마 총 공격에 나서는 거예요. 자, 로마는 무슬림 입장에서 볼 때 이교도의 중심이며, 또 막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각종 보물들이 많잖아요. 막대한 수익을 이제 보장하는 곳이었다. 이런 가운데 849년 이제 로마 교황 레오 4세를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 해적을 막는, 이슬람의 총공세를 막아내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로마로 들어오는 항구, 오스티아 항구, 거기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전투를 오스티아 해전이라고 부릅니다. 오스티아 해전. 이 해전에서 결국 교황 레오 4세가 승리하게 되고, 거기서 잡은 포로를 가지고 동원해서 바티칸을 둘러싼 성벽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 성벽을 그래서 레오 4세 이름을 따서 레오 성벽이라고 하죠. 이 바티칸의 라파엘로 방에 보면은요, 르네상스의 화가인 라파엘로가 그린 이 오스티아 해전의 그림이 있어요. 요게 바로 오스티아 해전,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878년 시라쿠사를 함락하게 되죠. 시라쿠사 여기를 함락하게 된다. 그래서 팔레르모, 메시나, 이 시라쿠사를 함락을 끝으로 해서 시칠리아 정복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827년에 시작해서 878년, 그러니까 50년 만에 시칠리아 정복을 끝내게 되고요. 그 이후 1027년 노르만족에 의해서 쫓겨날 때까지 이 시칠리아는 이제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때 놀랍게 이슬람의 관용이 나타난다. 이 시칠리아 이 피지배층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이 통치층은 기독교인들과의 공생을 이제 취하게 된다. 이러면서 시칠리아는 고대 로마 시대의 번영을 회복하게 되고요. 시칠리아는 지중해의 거대한 교역센터로 변모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해적의 약탈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 자신들이 해적이니까, 자신들이 자신을 해적질하지 않을 테니까. 물론 해적들이 지나가는 어떤 교두보 역할은 하게 합니다. 자, 1072년 노르만의 침공으로 종식될 때까지 827년부터 1027년까지 시칠리아는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되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북아프리카 해적들이 거길 발판 삼아서 이탈리아 그리고 남부 프랑스까지 해서 계속 해적질이 거의 끊이지 않게 되는, 거의 해적질이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게 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때요? 이런 상황에서 마침내 이탈리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탈리아 해상 국가들이 차례로 발응하게 되는데, 왜냐? 그것은 이슬람의 위협을 받은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위협을 받은 아말피부터, 그 다음에 피사, 그리고 제노바, 베네치아 순서로 해상 국가가 등장하게 되죠. 자, 지도 함께 볼 텐데요. 바로 아말피, 그리고 피사, 그리고 제노바, 그리고 베네치아, 이런 순서로 이탈리아 해상 도시 국가들이 데뷔하게 된다. 이 네 도시 국가가 경쟁심을 불태우면서 활약할 때 어때요? 이탈리아인들이 이 지중해의 지배자였죠. 하지만 이 네 깃발이 하나로 합쳐진 현재 이탈리아는 어때요? 현재 이탈리아는 지금은 유럽의 병자로 불리게 되죠. 피그스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유럽의 병자로 불리게 되죠. 어쨌든 이런 그 경쟁 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해상 국가인 아말피 공국 보겠습니다. 1087년 이 빅토르 3세의 대규모 무슬림 토벌 작전 당시 주역으로 참여한 게 이 아말피 공국이에요. 무려 300척의 규모의 함대를 이제 대게 되죠. 958년 나폴리 공국에서 독립해서 시작하고요. 그리고 항해술과 해상법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게 이 아말피 공국입니다. 이 중국에서 전래된 나침반, 이 나침반을 최초로 항해에 이용한 사람들이 이 아말피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피 법전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해상법의 기원이 된다고 하네요. 아말피 공국은 11세기 말 유럽 최대 해양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849년 앞서 말씀드린 이 오스티아 전투, 오스티아 해전의 주역도 이 아말피 공국이었어요. 레오 4세가 무슬림 해적을 격파한 거기에서 주역을 담당했다. 1076년 마지막 공작인 마리노 세바스테가 결국 노르만의 로베르 기스카르에게 항복을 하면서 결국 무너지게 되죠. 1135년 피사 함대에게 도시가 약탈되면서 역사의 종지부를 고하게 된다. 두 번째로 등장한 해상국가 피사입니다. 피사는 원래 로마의 군항으로 발전했는데 샤를마뉴가 정복한 이후 이 토스카나 공장령으로 해서 거기에 핵심 도시로 이 피사가 크게 되죠. 그 지역의 수도는 루카였지만 파워는 이 피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9세기에 해상공화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1063년에 이 피사 대성당을 건립하게 되는데요. 이 피사 대성당은 동쪽에 있는 피사의 사탑, 관광지로 많이 가게 되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조반니 세례당,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피사 대성당으로 건립이 되는데 이것은 이 피사 함대가 이 팔레르모, 시칠리아에 있는 팔레르모에서 무슬림 해적에게 거둔 대승을 기념해서 건축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1092년 이 우르바누스 2세,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몇 차례 해적을 막아낸 공로를 높이 사서 이 사르데냐 섬의 지배권을 피사에게 줍니다. 그리고 십자군 원정은요, 이 피사 공화국이 도약하는 기회가 됐는데, 이 기회를 삼아서 그 해상 무역 갈등의 범위가 지중해 동부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이 피사 공화국은요, 비잔틴 제국의 강력한 동맹이었는데, 비잔틴 황제는 군사적 원조를 제공받는 대가로 이 십자군 왕국에서 상업적인 특권을 부여하게 되죠. 최전성기는 1차 십자군 직후인 12세기 초였죠. 하지만 제노바와의 갈등이 심했어요. 모든 걸 제노바와 이 피사가 함께 했는데 누가 다 독점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다 따먹는 거예요? 피사가 따먹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제노바가 불만이 폭증하게 되고 결국 1284년 피사 함대가 이 제노바에 의해서 결국 괴멸되고 1290년 피사 항구가 점령됨으로써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자, 그리고 제노바 공화국입니다. 로마 시대부터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잘 나갔는데 이 지역은 이제 콤파냐라고 해서 뱃사람으로 구성된 이익단체, 요 콤파냐 이 모임이 제노바 공화국의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콘술, 나중에는 대통령과 비슷한 도제가 정치의 책임자로 발전하게 되죠. 전성기는 당연히 십자군 원정 이유가 되겠고요. 자, 나중에 사르데냐 문제로 피사와 대립을 하게 되죠. 1284년 피사 함대를 격파하고 1290년 피사 항구를 공격하게 되죠. 자, 그 이후 이제 베네치아와 제노바는 14세기까지 거의 100년 이상 싸우게 되는데 1381년 토리노 강화 조약에 의해서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베네치아의 우위를 인정하고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베네치아에 늘 당하기만 하던 이 제노바 사람의 그 비분 관계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콜럼부스입니다. 이 콜럼부스가 결국 인도로 가는 신항로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을 찾고 포르투갈을 찾고 결국 스페인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산타 마리아를 타고 지금의 북미 신대륙으로 가게 되죠. 이것은 바로 이 베네치아에게 당했던 베네치아를 이기고자 하는 그 일념 거기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등장하는 해상왕국이 바로 베네치아입니다. 중세 유럽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베네치아 함대 452년 이미 두 차례 언급했는데요. 훈족 아틸라의 북아프리카 약탈로 인해서 늪지 사이 가운데 탄생한 인공 도시였죠. 887년 이제 독립공화국이 되고요. 11세기에 인근 해상의 재건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고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비약적으로 치고 나가게 된 데는 4차 십자군 이후입니다. 당시 대통령, 즉 도제였던 엔리코 단돌로는 이 4차 십자군의 목표가 어디예요? 이집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 지점을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로 선회하게 되죠. 뭐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4차 십자군 다룰 때 뭐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결국 이 콘스탄티노플은 당시 동방무역에서 베네치아와 경쟁하던 최대 경쟁자였어요. 이때 이제 4차 십자군에 의해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이후 동방무역을 베네치아가 독점하게 되면서 강력한 해상 왕국으로 수세기 동안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스만 터키로 대표되는 이슬람권을 막아내는 기독교권의 최전방에 요 베네치아 공화국이 위치하게 됐던 거죠. 자, 오늘은 십자군 원정 요것을 계속 수세기 동안 이슬람 세계에 당하기만 하던 기독교 세계의 최초의 대반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계속 무슬림 해적,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하는 이 무슬림 해적들에게 계속 당하기만 하던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순차적으로 해상 국가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아말피, 그리고 피사, 제노바, 베네치아 순으로 발전하는 해상 공화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